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채널 별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입니다. 저자는 용게이 민규르 림포체, 옮긴이는 류시와 김소향, 출판사는 문학의 숲입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최근 북미 지역 순회 강연 중에 나는 명상을 배우는 한 사람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20세기의 어느 영향력 있는 철학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는 내게 설명했다. 그 철학자에 따르면 피를 부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과거에는 전쟁 중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더 불행한 점은 이 높은 사망률이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문명화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개발된 과학과 기술 발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이다. 그 끔찍한 전쟁들 이후 물질적인 안락과 편리함에 있어서 인간이 이룬 진보는 거의 대부분 그늘진 면을 갖게 되었다. 우리에게 휴대전화, 슈퍼마켓 계산기, 현금 인출기, 개인용 컴퓨터를 안겨준 기술 발전은 동시에 인류 전체를 쓸어버리고 우리가 삶의 터전이라 부르는 이 행성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살상 무기를 개발해내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 이메일과 인터넷 등의 컴퓨터 기술은 너무도 많은 정보와 가능성들로 우리를 압도한다. 그것들은 언제나 몹시 다급해 보이고 지나치게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빼앗는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인터넷, 신문, 잡지 혹은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은 극도로 불안한 것 투성이다. 온갖 위기와 폭력적인 이미지와 미래에 닥칠 더 나쁜 일들에 대한 예측으로 넘쳐난다. 의문을 느낀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세상의 뉴스들은 사람들이 베푼 선행이나 긍정적인 일들보다 폭력과 범죄와 테러에 그토록 초점을 맞추는가? 그가 대답했다. 나쁜 뉴스가 더 잘 팔리니까요. 나는 그 말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아 무슨 의미인가를 물었고 그가 설명했다. 재난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당기죠. 사람들은 나쁜 뉴스에 더 끌리게 마련인데 삶은 예측할 수 없고 겁나는 것이라는 우리 마음 밑바닥의 가장 큰 두려움을 그것들이 확인시켜 주니까요.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언제나 다음 순간에 일어날 나쁜 일들을 예측하죠. 그것이 주식시장의 붕괴이든 자살, 폭탄 테러이든 지진이나 해일이든 간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역시 내가 두려워했던 게 옳았어. 이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가 묘사하고 있는 감정 상태가 단지 현 시대만의 특징이 아님을 깨달았다. 2500년 역사를 가진 불교 관점에서 보면 인간 역사의 모든 장은 불안의 시대로 묘사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안은 수십 세기 동안 인간 조건의 한 부분이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불안과 그것에서 비롯된 혼란스러운 감정들에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달아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굴복하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둘 다 우리 삶에 더 크고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드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불교는 제3의 선택을 제안한다.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다른 문제들을 자유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 거부하거나 굴복하는 대신 그 문제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이 본래 가진 지혜, 자신감, 투명함, 기쁨에 이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나요? 내 삶을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여러 면에서 이 책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다. 이 책은 불교의 통찰과 수행을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도전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안내서이다. 또한 이 책은 현재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이들과 삶이 꽤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다. 이 운 좋은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불교적 관점에서 인간 삶의 근본 조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발견하고 꽃피우는 길이 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책에서 설명한 생각과 방법들을 간단한 제품 사용 설명서처럼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설명서를 받듯이 1단계, 다음의 부품들이 빠짐없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단계, 휴대폰 기기 뒷면의 배터리 덮개를 빼세요. 3단계, 배터리를 끼워 넣으세요. 하지만 나는 매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훈련받아 왔기 때문인지 수행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먼저 원리 혹은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심어져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행은 앞으로 나아감이 없고 방향 감각이나 목적의식 없이 무턱대고 자신을 몰아갈 뿐이다. 이 이유에서 나는 가장 나은 접근법은 이 문제를 불교 경전의 방식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는 일이라고 여긴다. 먼저 나는 우리가 처한 근본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의 삶을 조건 지우는 여러 형태의 불안의 성질과 원인을 알아보고 이들을 안내자로 삼아 우리의 참본성을 자각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슴을 열며 지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기본적인 명상법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앞에서 얻은 이해와 방법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몸과 마음의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에 적용하는 법을 알아볼 것이다. 인생 초기에 나 자신이 겪은 마음의 문제들이 이 책을 쓰는데 약간은 도움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통찰은 나의 스승님들과 동료 수행자들로부터 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세상을 순회강연하면서 만난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해준 사람들에게 나는 특별한 감사의 빚을 졌다. 그들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들은 인간 마음의 복잡성에 대한 나의 이해를 더 넓혀주었으며 나로 하여금 불교 수행자로서 배운 방법들이 지닌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다음은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 책 속의 터널 속의 한 줄기 빛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터널 속 한 줄기 빛. 달아날 곳은 없다. 나는 극도로 예민한 아이라서 늘 감정에 좌우되었다. 외부 상황에 따라 기분이 극적으로 오락가락했다. 누군가 내게 미소를 짓거나 좋은 말을 해주면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문제, 이를테면 시험에 낙방하거나 누군가에게 꾸중을 들으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특히나 신경이 곤두섰다. 나 자신이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목이 막혀오고 현기증이 났다. 유쾌한 상황보다 불유쾌한 상황이 훨씬 더 많았으며 어린 시절을 통틀어 내가 발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위안은 집 주변 산으로 달아나
그곳의 많은 동굴들 중 한 곳에 혼자 앉아있는 일이었다. 그 동굴들은 수세대에 걸쳐 불교 수행자들이 오랜 기간 명상하며 앉아 있었던 매우 특별한 장소였다. 그들의 존재가 그리고 그들이 성취한 마음의 고요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훌륭한 명상 지도교사인 나의 아버지 툴쿠 오르겐 린포체가 제자들과 함께 명상할 때 취하는 자세를 본떠 동굴 안에서 혼자 명상하는 흉내를 내곤 했다. 아직 정식으로 명상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그저 거기에 앉아 그 옛 스승들의 현존을 느끼고 있노라면 고요함의 느낌이 서서히 밀려오곤 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물론 동굴에서 내려오면 어디 갔었느냐며 할머니가 몹시 꾸짖었고 그러면 내가 막 느꼈던 고요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아버지 밑에서 정식으로 명상을 배우기 시작한 10살 무렵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명상을 가르치며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고백하기 어려운 사실이긴 하나 나는 명상이라는 생각과 그것이 약속하는 희망적인 결과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정작 명상 수행 그 자체는 무척 싫어했다. 몸이 근질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왔다. 마음속에서 너무 많은 잡념들이 떠들어대 도무지 집중이 불가능했다. 이 순간 만일 지진이나 폭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하는 불길한 의문들로 주위가 흐트러지곤 했다. 나는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우를 특히 겁나했다. 폭풍은 매우 극적으로 몰아쳤으며 천둥과 번개가 가득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겉으로는 매우 진지한 수행자처럼 보였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전혀 명상을 한 적이 없었다. 나의 아버지 역시 최고의 스승님이었지만 훌륭한 명상교사는 대개 제자들에게 명상의 구체적인 경험을 묻는다. 이것은 스승이 제자의 영적 진전을 가늠하는 방법 중 하나다. 얼만큼 나아졌는가를 읽어내는 노련한 눈을 가진 스승 앞에서는 진실을 숨기기가 무척 어렵다. 그 스승이 자신의 아버지일 때는 특히 더 그렇다. 그래서 설령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킬 게 뻔히 보인다 해도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 경험 많은 스승들은 대개 그 자신이 수행의 여러 힘든 단계들을 대부분 통과한 경험이 있다. 남자든 여자든 명상을 하려고 처음으로 자리에 앉았을 때 완벽하게 마음의 안정을 이루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런 드문 사람조차도 그들 자신의 스승에게서 배웠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에 대해 과거의 스승들이 써놓은 경전들에서 배움을 얻었을 것이다. 물론 수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쳐온 스승은 수행 중에 일어나는 온갖 불평과 좌절감과 오해들을 익히 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스승은 그동안 쌓아온 깊이 있는 알물 통해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치료법을 알고 있고 또 그 치료법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법도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나는 마음속이 너무도 산만해 눈에 보이는 사물에 집중하는 것 같은 간단한 명상법조차 따르기 힘들다고 고백했는데 나의 이 고백에 아버지가 보여준 친절한 방식에 평생 감사드린다. 먼저 아버지는 내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은 특히 초보자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처음 명상 수행을 시작할 때는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사념들이 갑자기 출몰하며 그것은 마치 세찬 강물에 떠내려오는 나뭇가지들과 같다.
그 나뭇가지들이란 바로 신체적인 느낌, 감정, 기억, 계획, 심지어 난 명상을 잘 못해 같은 사념들이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휩쓸리고 나는 왜 명상을 잘할 수 없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 방의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설명했다. 어느 순간에라도 내 마음속을 통과하는 것들이야말로 내가 명상의 초점으로 삼아야 하는 바로 그 대상들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내 주의력이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말했다.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 행위가 세찬 강물을 서서히 느리게 하고 나아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과 그것을 바라보는 순수 자각 사이에서 작은 공간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명상이 깊어질수록 그 공간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차츰 내 안의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습관을 중단하게 되고 그 순수 자각과 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가르침들로 인해 내 삶이 그 즉시 변화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들 속에서 큰 위안을 발견했다. 산만한 마음으로부터 달아날 필요가 없었으며 산만한 생각들이 나를 데리고 달아나게 둘 필요도 없었다. 나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각작용이든 나의 마음과 친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마음과 친해지기. 티베트어로 명상을 곰이라고 하는데 대충 번역하면 친해지다 라는 뜻이다. 이 풀이를 따른다면 불교 명상은 마음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좋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모임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처럼 매우 단순하다. 서로의 소개가 이루어진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계이 민기류입니다. 그런 다음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를 찾으려고 시도한다. 왜 여기 오셨나요? 누가 초대했나요? 하지만 그러면서 내내 당신은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머리색, 얼굴 생김새, 키가 큰지 작은지 등을 가늠한다. 명상, 즉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은 처음에는 그것과 비슷하다. 초면인 사람을 소개받는 일 말이다. 처음엔 이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미 잘 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들의 흐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초면인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처럼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기 위해 잠시 멈추는 일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대개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우리의 의식 속을 통과해 갈 뿐이다. 그것은 세부적인 것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한 완성체처럼 보인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당신이 출근길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교통체증에 맞닥뜨렸다고 하자. 당신의 머리는 이 상황을 교통체증이라고 등록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은 엑셀 위에 올려져 있던 발을 브레이크 페달로 옮겨 누르는 힘을 가한다. 그리고 양옆과 앞뒤에 있는 차들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늦추고 정지한다. 양손의 신경들이 핸들의 감촉을 뇌에 전달하고 등과 다리의 신경들은 의자의 촉감을 등록한다. 아마도 바깥에 있는 차들의 경적 소리가 창문을 통해서 들려올 것이다. 동시에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러다가 아침 회의 시간에 늦겠어.
그 순간 당신이 회사에 지각했을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사장이 화를 낼 것이다. 당신은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될 것이다. 혹은 당신이 동료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고 아마 식은땀도 날 것이다. 당신은 앞쪽에 있는 운전사들에게 화가 날 것이며 답답한 마음에 경적을 눌러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많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것들을 단 하나의 결합된 경험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내가 대화를 나눈 인지과학자들에 따르면 경험의 다양한 가닥들을 뭉뚱그려서 한 개의 꾸러미로 만드는 이런 경향은 인간 마음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우리의 뇌는 감각기관을 통해 복합적인 정보의 흐름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그것들을 과거의 경험과 비교해 평가하고 몸이 그것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준비시킨다. 예를 들어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각력을 높이기 위해 혈액 속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동시에 기억과 계획에 관련된 뇌의 영역들이 생각의 실을 자아내기 시작한다. 앞쪽에 얼마나 길게 차들이 밀려 있을까? 휴대폰을 꺼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할까? 잠깐 동안만 참고 기다리면 될지도 몰라. 여기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곳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야 할까? 저기 저 차가 찻길로에서 끼어들려고 하네. 뿐만 아니라 추론, 기억, 계획과 관련된 뇌 영역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뇌 영역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엇이든 의례 어떤 종류의 감정행가 물들어버린다. 이를테면 교통체증의 경우나 폭풍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대부분 불쾌한 감정을 동반한다. 대개의 경우 이 과정들은 동시에 일어나며 일상적인 의식의 범위를 넘어선다. 우리의 뇌가 감각기관들을 통해 전달받는 정보들 중 1%도 안 되는 것만이 실제로 우리의 의식에 도달한다. 뇌는 주의를 끄는 한정된 것들만 취급한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거하고 중요하게 보이면 접근한다. 이것은 꽤 유용한 분류 작업이다. 만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단순한 활동과 관련된 모든 단계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의식한다면 우리는 한쪽 발을 들고 다른 쪽 발을 내려놓는 세세한 과정, 우리 주위 공기의 작은 변화들, 벽의 색깔, 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 너무나 빨리 압도되어 아마 별로 멀리 나아가지도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럭저럭 옆방에 가더라도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뇌의 이런 정리 작업이 가져다주는 손실 역시 크다. 그 결과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의 아주 작은 조각을 전체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불편한 상황이나 강한 감정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의 가장 강렬한 측면에만 주의를 고정시킨다. 신체적 고통, 약속 시간에 늦을 것이라는 두려움, 시험에 떨어진 낭패감, 친구를 잃은 슬픔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대개 두 방향 중 하나에서만 맴돈다. 즉, 달아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압도당해버린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의 반응까지도 조종하는 주인이 되어버린다. 설령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거나 책을 읽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달아나는 데 성공할지라도 그 문제는 잠시 동안 아래로 잠복하는 것일 뿐이며 은연중에 더 많은 힘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중에 또다시 그 문제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섞이게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명상수행의 어려움을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내게 그 두 극단 사이의 중간길을 제시했다. 나는 산만한 생각들을 막으려고 노력하거나 그것에 굴복하는 대신 그것들을 친구로 환영할 수 있었다. 안녕 두려움, 안녕 초조함, 잘 지내니? 잠시 머물면서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게 어때?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들을 다정하게 맞아들이는 이 수행을 흔히 마음챙김이라고 일컫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티베트어는 드렌파인데 간단히 말해 자각하다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자각하는 것인가? 우리의 주의를 가로채고 압도하고 우리를 달아나도록 충동질하는 경험의 주된 측면, 즉 큰 그림에 집중하는 바람에 우리의 주위에서 벗어나 버리는 몸과 마음의 모든 미묘한 과정들을 자각하는 것이다. 마음 챙김의 접근은 큰 그림을 더 작고 더 다루기 쉬운 조각들로 점차 쪼개어 나가는 것인데 그 작은 조각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각 속으로 반짝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져버린다. 사실 약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당신이 마음과 친구가 되려고 할 때 마음은 무척 수줍어한다. 그토록 강력하고 견고해 보였던 생각과 감정들이 거의 나타나자마자 사라져버린다. 마치 강한 바람에 휙하고 불려가는 연기 같다. 마음을 자각하는 수행을 처음 시작한 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내 마음을 통과하는 것들 중 10분의 1조차 제대로 관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러 인상들의 돌진이 아주 자연스럽게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몇 가지를 알아차렸다. 먼저 그때까지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산만한 기분들이 견고한 실체를 가진 영원한 것이라 여겼었는데 그런 생각이 실제로는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불안감이 아주 잠깐 머물다 사라지면 좀이 쑤시기 시작했다. 그 근질근질함은 창문 밖에 날아온 한 마리 새가 나의 주의를 끌기 전까지 아주 잠깐 동안만 유지되었다. 그 다음엔 누군가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점심엔 뭘 먹지? 하는 의문이 불쑥 들었다. 1초 후에는 불안감이 되돌아왔다. 근질근질함은 더 심해지고 내 앞에 앉아서 명상하는 사람이 자세를 바꾸었다. 이러한 인상들과 생각들과 신체적인 느낌들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게 거의 놀이처럼 되고 그 놀이가 진행됨에 따라 나는 더 차분해지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고도 생각과 느낌들에 덜 겁내게 되고 산만함 때문에 덜 고통받게 되었다. 나의 마음은 음울하고 조종하려 드는 낯선 주인이기보다는 정확히는 아직은 친구가 아니지만 적어도 흥미있는 동반자로 발전되어 갔다. 물론 나는 여전히 생각과 공상들에 끌려갈 수 있었고 들뜬 상태와 둔감한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내게 충고했다. 머지않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들을 관찰하는 단순한 과제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심은 자각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일이다. 이는 중요한 교훈임이 입증됐는데 왜냐하면 나는 종종
졸음에 빠졌다고 나 자신을 판단하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음을 단순히 관찰하라는 가르침은 놀라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 대부분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야. 이것은 나쁜 생각이야. 아, 이 기분은 마음에 들어. 이 기분은 정말 싫어. 하는 것들이다.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 자체보다 더 강력했다. 나는 한동안 마치 내 마음속에 분리된 두 개의 방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 하나는 내가 서서히 알아차리기 시작한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들로 가득 찬 방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들에 대해 수다를 떠는 유령들이 점령한 비밀의 뒷방이었다. 얼마 안 있어 나는 그 두 개의 방이 실제로는 분리된 게 아님을 깨달았다. 그 수다들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 바로 옆에서 늘 진행되고 있었지만 너무나 미약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마음속의 이 연속적인 해설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들을 부드럽게 관찰하면 그 생각과 느낌들 역시 단명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그렇게 왔다가 감으로써 뒤에서 판단하는 목소리들도 힘을 잃어갔다. 오로지 아버지 밑에서만 명상을 배운 그 몇 해 동안 어린 시절 내내 나를 따라다니던 극단적인 감정 변화들이 약간은 줄어들었다. 나는 주위의 칭찬에 쉽게 들뜨지도 않았고 당황과 실패 때문에 떨지도 않았다.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번번이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도 조금은 편해졌다. 하지만 머지않아 상황이 달라졌고 내가 배운 것들을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